그럴 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DJ로 인사드리는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와. 좋습니다. 오늘 문화살롱에는 당금의 프로 과몰입러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라온, 꼬꼬, 쿠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걸 라온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밥상, 당금의 최불암 쿠쿠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번 문화살롱 16회가 올라가는 시점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래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또 캐럴이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매년 크리스마스에 당금이들이 듣는 최애 캐럴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꼬꼬, 가장 좋아하는 캐럴 소개해줄 수 있나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럴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라는 곡인데요. 다들 아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아리아나 그란데 음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노래도 많이 듣는데 이 노래가 무언가 익숙한 멜로디라서 처음부터 제 귀를 좀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꼭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제가 그 노래를 잘 듣기도 하고 저의 노래방 18번 애창곡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들어본 분을 위해서 불러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들어보라는 네, 거였군요. 그럼요. 저는 이제 매년 캐럴 하나에 꽂혀가지고 11월에 주구장창 듣거든요. 막상 크리스마스 있는 12월 되면 질려가지고 그 노래는 잘 안 듣고요. 그래서 아무튼 한 해마다 돌아가면서 듣는데 작년에는 시아의 산타 커밍 포러스라고 들었었고 올해는 토리 켈리님의 25th라고 그 노래를 즐겨 듣고 있는데 저는 원래 약간 가사는 잘 안 보고 신나고 쫀득쫀득한 캐럴을 좋아하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죠? 약간 뭔가 쫀득쫀득한 캐럴을 좋아해서 그냥 신나면서 겨울 느낌 나는 그런 팝송 캐럴들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캐럴을 찾아서 직접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길거리 나가면 들리고 맞아요. 옆에 친구들이 틀고 막 유튜브 쇼츠에 뜨고 이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이제 캐럴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쇼츠에 이것도 떠서 봤는데 그 레드벨벳 웬디님이 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그쵸 그거를 부르셨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꼭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캐럴 한 곡을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랑 같이 편집해 놓는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캐럴 중에 알레시아 카라님의 Make It to Christmas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저도 쿠쿠랑 마찬가지로 캐럴 들을 때 가사를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사를 보게 됐는데 이게 약간 헤어질 위기에 처한 권태기인 커플이 크리스마스까지만 헤어지지 말고 같이 있자 뭐 이런 내용이래요. 뭐죠? 네, 근데 그 캐럴 분위기가 되게 슬플 것 같은데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반전 매력 같은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당금이들의 최애 캐럴을 들어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 이번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캐럴처럼 달달한 주제로 돌아온 문화살롱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들의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살롱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앙분유의 오살로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거지. 나 너 좋아하냐? 그래도 가장 유명한 건 이거야.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아이, 다들 뭘 모르네. 애기야 가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이, 다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어디서 다 한 번씩 들어본 것 같다? 홍시, 이거 다 그 작가님 명대사잖아.
어떤 게 가장 유명한 고백 명대사인지 내기하고 있었어. 이게 다 한 작가님 작품들에서 나온 대사라고? 그분이 누군데? 헐, 우리나라 최고의 로코 작가님이라 불리는 그분을 몰라? 당신들의 금공강에 김은숙 작가님 등장이라. 이거 재밌겠는데? 네. 아주 재밌는 상황극이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다들 괜찮으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다들 부끄럽지 않죠? 괜찮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상황극에서 이번 문화살롱의 주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모두 눈치채셨을까요? 아직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번 문화살롱의 흥미로운 주제를 쿠쿠님이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당금이들이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드라마의 거장 김은숙 작가님입니다. 와. 김은숙 작가님은 태양의 남쪽이라는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신 이후에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등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로맨스 작품의 대부분을 만들어내신 그야말로 드라마계의 보물 같은 작가님입니다. 김은숙 작가님은 특유의 로맨스 감성과 재치 있는 대사로 드라마의 히트뿐만 아니라 유행까지 선도한 분인데요. 오늘은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쿠쿠 아주 깔끔한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제가 당금의 드라마 과몰입러들에게는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드라마 하면 김은숙 작가님, 김은숙 작가님 하면 한국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그 어느 때보다 과몰입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살롱의 특성상 드라마의 구체적인 장면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질문부터 정말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김은숙 작가님의 수많은 히트 작품 중에 패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2010년에 방영됐던 시크릿 가든이요. 이제 작가님 그쵸. 작품 중에 가장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거의 방학 때마다 봐서 5번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일단 남녀 영혼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주요 스토리 때문에 진행되는 장면들이 너무 웃겨요. 딱 그리고 또 주원하고 라임 사이에 껴있는 오스카 반응을 너무 좋아하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당황하는 그 오스카를 너무 좋아하고 또 배우들이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 표현하려고 연기도 다 다르게 하시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 같고 또 그러다가 주원이 라임 대신에 식물인간으로 살아가려고 막 비 맞으러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보려고 시크릿 가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띄역띄역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다가 결국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이로 발전하는 그 둘의 관계가 계속 이 드라마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공감합니다. 라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김은숙 작가님 작품을 거의 다 3-4번씩 본 찐팬이라서 고르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굳이 하나 뽑자면 저는 상속자들을 뽑았어요. 의외다. 그러니까요. 분명 아까 그 질색했는데 명대사에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던 작품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만의 규칙이 평일에는 TV를 못 보는 거였어요. 어머. 근데 제가 박신혜 그 배우님이랑 이민호 배우님 나온다는 걸 듣고 엄마한테 진짜 계속 쫄라서 딱 그것만 평일 시청 가능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가지고 진짜 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보고 그리고 그때는 그 이민호님이랑 김우빈이 하는 대사가 왠지 모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드라마를 보고 고등학생이 되면 다 저렇게 살고 다 저런 말을 내뱉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그렇게 좀 큰일 납니다. 저에게 온갖 환상이란 환상은 다 심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다르네요. 일단 저는 원래는 도깨비였어요. 원래는 도깨비였는데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김은숙 작가님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김태리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거의 3일 만에 다 봤어요. 그걸 다 봤는데 그 정도로 정말 좋았고 재밌던 드라마였어요. 저는 그 고혜신이 살고 있던 그 당시가 여자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시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혜신과 희나가 정말 멋지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애신에게 자신의 방법대로 사랑을 전하는 그 세 명의 남주 캐릭터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의 저의 최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쿠쿠랑 겹쳤어요. 저도 시크릿 가든을 가장 최애 작품으로 뽑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파리의 연인 같은 작품은 이제 모르죠. 접하지를 멀죠. 못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딱 보기 시작한 그 시점에 김은숙 작가님의 포문을 열었던 작품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며칠 전에 현빈 씨가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 현빈님의 이제 리즈 시절을 엿볼 수 있고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시크릿 가든 하면 그 등장씬 왜 맨 처음에 현빈님이 계속 추리닝만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그 길라임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는 그 백화점 사장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수트 입고 알죠.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저한테는 김은숙 작가님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널들의 김은숙 작가님 작품 중에 최애 작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작품이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작가님의 작품이 무언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패널분들은 김은숙 작가님 작품의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라온님부터 말씀해 볼까요? 일단은 그 특유의 신데렐라 스토리 구조는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주인공은 좀 하나같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큰 특이점? 뭐 인간이 아니라 도깨비라든가 영혼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뭐 여주인공은 다 좀 가난하고 그렇지만 당차고 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도깨비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남주의 대사가 정말 하나같이 이거를 어떻게 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약간 그렇게 싶을 만큼의 오글거림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방영 당시에는 하나같이 다 멋있다고 열광을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웃긴 대사 흑역사로 회자되는 것까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집단 최면에 걸렸었죠, 다들. 그러니까 꼬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비슷한 점을 사랑스러운 조연 커플이라고 꼽았는데요. 태양의 후예에서도 진구랑 김지원 케미가 정말 난리 났었잖아요. 그리고 도깨비에서도 이동욱 배우님과 맞아요. 유인나 배우님의 케미가 진짜 좋았고요. 보통은 드라마 특성상 주연 커플에만 눈이 가기 쉬운데 김은숙 작가님 작품은 무언가 주인공 두 사람 이외에도 많은 커플의 서사를 재미있게 그리고 귀엽게 그려서 그 부분도 작가님 작품 보는데 굉장히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김은숙 작가님 작품들 보면은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쿠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겹칠 것 같아서 한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 일단 라온이가 말한 것처럼 남자 주인공이 돈이 많다. 뭐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은 약간 같은 대사를 다른 느낌으로 언어 유희하는 거. 그래서 뭐 맞아. 시크릿 가든에서는 막 한 땀 한 땀, 한 코 한 코, 맞아요. 막 이러고 뭐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 이 여자야 이러면서 막 똑같은 걸 또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라온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여자라라는 말에 지금 너무 이거 맨날 써먹어요 현빈이. 뭐 이렇게 뭐 이 여자야 하고 내가 뭐 좋아한 거잖아 이러고 계속 이걸 변형해서 쓰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브로맨스 남남 케미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도깨비에서도 저승사자랑 도깨비가 굉장히 둘이 제 생각에는 여주보다 많이 붙어있을 정도로 맞아. 많이 붙어있었고 또 태양의 후예는 서대영하고 유시진 관계가 있다면 또 시크릿 가든은 오스카랑 김주원 상속자들은 김탄, 최영도도 있었고 약간 그 사이에 찬영이랑도 케미가 있었고 맞아. 굉장히 그 남자 캐릭터들 간의 재미를 잘 살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김은숙 작가님 작품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엮이는 과정이 되게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스터 선샤인을 예를 들어 볼 때 뭔가 남자 주인공이 3명이잖아요. 근데 그 애신이와 유진이의 관계는 뭔가 조선인과 이방인의 관계고 뭔가 애신이와 희성이는 조선인과 일본인
그리고 애신이와 동매는 양반과 천민. 약간 이런 연결고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릿 가든만 봐도 사실 둘이 비를 맞아서 영원히 바뀌는 맞아요. 설정 때문에 두 주인공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설정들을 통해서 서사를 이끌어 간다는 게 김은숙 작가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한 작가님 작품의 다양한 매력이 항상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연기한 상황극에 나온 명대사처럼 김은숙 작가님 작품은 항상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 그리고 살짝 오글거리면서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대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 이런 대사들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패널분들은 김은숙 작가님 작품의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미스터 션샤인 9회에서 나온 애신의 대사예요. 이 대사를 말해보자면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이 대사가 극중 유진초이가 술을 놓는 양반가의 꽃으로 살아도 될 텐데 왜 그리 힘든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하는 대답이었는데요.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애신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믿고 있는지 잘 느껴져서 듣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대사가 나온 클립 영상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나도 불꽃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해준 대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정말 공감하고 정말 작가님의 필력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다시금 느끼게 해준 대사라 가장 애정하는 대사입니다. 네, 쿠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꼬꼬에 비해서 그렇게 큰 에이. 의미를 두지 않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뭐 가져왔냐면 아까 상황극에 나왔던 거. 저는 상속자들 대사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부잣집 자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랑 서자와 가정부의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서자. 그래서 뭐 약간 판타지 드라마처럼 봤거든요. 저는 약간 그래서 무슨 현실도 아닌데 약간 인터넷 소설처럼 봤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오글거린 대사 잘 견뎌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역시 김탄의 고백 대사죠. 고백 대사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웃죠? 왜 말을 못하세요? 좋아하는데 거기서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 혹시 나 너 좋아하냐? 하고 이용기 씨의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맞죠. 진짜 거기서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된 데에는 약간 OST가 한몫한 것 같거든요. 약간 뭔가 심장을 막 뜬뜬뜬뜬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라온이가 저를 자꾸 보고 웃어요. 나 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 인상적이었냐면 처음 들었을 땐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게 나 너 좋아해라는 기존 고백을 의문형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뿐인데 이렇게 새로운 느낌이 줄 수가 있구나. 나 너 좋아해? 이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신기했었고 처음 이 장면 봤을 때는 뭔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로맨스 세계관이 흔들린 느낌? 어떻게 저렇게 고백을 하지? 저렇게 고백을 하지? 건방지다. 약간 건방지다. 약간 이렇게 해서 신기해가지고 아직도 처음 봤던 그 장면의 순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쿠쿠 말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때 한참 이제 상속자들 방송할 때 이민호 씨가 인터뷰한 것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 너 봤어요. 좋아하냐 그 질문 그 대상 하면서 오글거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민호 씨가 저는 전혀 대본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김은숙 작가님은 약간 그런 사람의 그냥 가장 밑에 있는 감정을 직접 말로 내뱉게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대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민호 배우님이 아무래도 꽃보다 남자를 하셨기 맞아요. 때문에 개성이 생겼다. 이미 단련이 되어 해가지고 그 정도는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박신양 배우는 다르잖아요. 박신양 배우님 아시죠? 아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애기야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놀랐다고. 진짜. 어떻게 이걸 내 입으로 뱉을 수 있나. 맞아.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깨비에 있는 대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되게 와 이거 대단하다 싶었던 게
그냥 너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시적으로 물론 극 중에 이제 김신이라는 역할이 도깨비고 신이니까 좀 이게 어투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참 작가님이 주는 대사의 힘이 이게 드라마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연이은 오글거린 대사의 연속에 조금 정신이 혼미한데 그 예전에 상속자들에서 이제 이민호님 대사는 아니고 김우빈이 편의점 앞에서 라면 먹는데 갑자기 약간 잠든 척하는 차 한상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못하겠어요. 직접 해주시죠. 저 속이 울렁거리는데 진심이야 지금. 왜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정말 근데 진짜 조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런 대사가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 하니까 진짜 속이 더 울렁거리네요. 네.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다 그냥 최면에 걸렸던 걸로 합시다. 네, 이렇게 명대사를 들어보니까 그 시절 드라마를 보던 순간이 떠올라서 무언가 추억여행을 하는 기분이기도 하네요. 김은숙 작가님의 좋은 드라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사, 스토리라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절 명배우들의 연기가 잘 돋보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작가님 작품에 정말 많은 유명한 배우들이 연기를 했잖아요. 패널분들은 그중에서도 어떤 배우의 어떤 캐릭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혹시 겹칠까봐 두 분을 가져왔는데요. 혹시 김주원 가져오신 분 없어요? 그럼 김주원으로 가겠습니다. 김주원으로 갈 건데 주원이가 약간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 싸가지가 없어요. 맞긴 해요.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게 흔히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사회적 상류층으로서 자기가 믿어온 것과 그와는 정반대인 길라임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보다는 길라임을 생각하게 되는 김주원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까칠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라임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체면 생각한다고 라임한테 막말을 엄청 하거든요. 맞아요. 막 그거 알죠? 그 백화점에 청소기 타러 왔는데 맞아. 이렇게 쓰레기 봉지만도 못한 가방 들고 와서 내 체면에 이렇게 망신을 주냐. 맞아요, 기억나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어요, 애가. 그랬는데 이제 그 후에는 점점 바뀌고 라임이를 위해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 변화를 보는 게 캐릭터의 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가 더 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건가? 그렇게 나쁜 애처럼 그려놓고 마지막에는 돌변하니까 이래서 빠져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라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깨비의 저승이를 가져왔어요. 약간 정말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동욱 배우랑 캐릭터가 너무 찰떡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진짜. 좀 저승이가 처음에는 도깨비랑 앙숙으로 나와서 좀 차갑게 하는 장면들이 많긴 한데 갈수록 도깨비랑 친해지면서 둘이 장난칠 때 나오는 그 정말 장난꾸러기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또 써니와의 서사에서는 뒤로 갈수록 너무 짠내 폭발이라서 우는 장면이 나와서 울 때마다 근데 얼굴이 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들이 잊히지 않습니다. 저도 도깨비랑 저는 김신 캐릭터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배우분들 진짜 대단하신 게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맞아. 그런 인생을 살아본 것처럼 연기를 하시잖아요. 특히 배우 공유님이 이 작품에서 진짜 오랜 세월을 산 도깨비의 쓸쓸함과 찬란한 능력을 너무 잘 보여주셔서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도깨비가 현대극과 사극을 넘나드는 씬이 그래도 좀 많았는데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셔서 몸이 아주 호강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리고 김은숙 작가님이 공유 배우님을 원래부터 한번 꼭 섭외하고 싶었다고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그 전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공유님이 조금 망설이시다가 이번 그 도깨비 작품에서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탁월한 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어울려서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던 캐릭터였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 4명 모두 캐릭터와 겹치지 않았어요. 저는 미스터 션샤인에 이제 변요한님이 맡았던 김희성 역할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그 3명의 남자 주인공 중에 김희성을 제일 좋아했어요.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 하에 뭔가 무력하게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양반가 자제의 연기를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맞아. 그렇게 잘하는지 정말 변유한 배우분은 사실 가장 좋은 연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희성이가 이제 고혜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실 희성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무용한 걸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뭐 꽃 이런 것들. 근데 점점 이제 애신이를 사랑하게 되면서 위험에 기꺼이 뛰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서사가 굉장히 맛있다.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김희성 역할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김은숙 작가님 작품의 대사, 배우 및 캐릭터, 흥행한 작품의 공통점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오늘의 라스코 리뷰 타임에서 당금이들이 이야기해 볼 드라마가 어떤 작품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과몰입된 이 열기와 함께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스고 리뷰 타임. 네, 문화살롱 교양편 리뷰타임은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의 패널들이 답하며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리뷰타임에서는 김은숙 작가님의 수많은 흥행 드라마 중 하나를 꼽아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 정말 정하기 어려웠는데 이 드라마가 지금의 겨울 감성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예상이 가시죠? 바로 2016년 겨울 방영된 TVN 드라마 도깨비입니다. 와. 네, 벌써부터 리액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드라마 도깨비에 대해 리뷰 타임을 가져보기 전에 간단한 소개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꼬꼬 준비됐나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김은숙 작가님의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 20%를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태양의 후예 이후 다시 한번 손을 잡은 이응복 감독님과 배우 공유,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와 같은 명배우들의 황금 연기와 케미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멸의 삶을 사는 도깨비와 그 불멸의 삶을 끝내줄 도깨비 신부의 찬란하고 쓸쓸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의 행복한 순간, 삶이 끝나는 순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까지 아름답게 담아낸 드라마로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아주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도깨비를 시청하던 그때 그 겨울 감성을 다시 떠올리면서 드라마 도깨비 리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깨비에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망자도 함께 등장한 작품이잖아요. 특히 이승과 저승을 잇는 이야기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망자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시각장애인 망자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 분이 이제 나가는 문을 여니까 바로 안내견 해피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저승이가 이제 망자한테 길은 해피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해피가 자기 주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뭉클하고 우리 댕댕이가 떠올라서 조금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라온 씨 말 들어보니까 망자의 찻집에 있는 주요 인물이 저승이잖아요. 맞아. 근데 저승이가 사실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엄마와 아이가 왔었던 망자가 특히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제 찻집에서 뭘 주문할 거냐고 물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이제 천국을 주문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이미 눈물이 잘잘 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승이가 차를 갖다 주면서 주문하신 천국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치거든요. 스윗남.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뭔가 저승사자로서의 배려 같은 것들이 더 이런 망자들의 스토리를 슬프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같은 거 가져왔거든요. 엄마랑 딸 에피소드. 이게 저승이의 배려도 배려였는데 그 찻집에 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밝게 울고 있던 그 모녀의 모습이 나와요. 맞아. 뭐 먹을까 하면서 가거든요, 집에. 근데 이제 그 모습과 찻집에서의 모습이 대비돼가지고 더 안타까웠던 것 같고 또 죽은 후에도 딸만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아팠어요. 딸 천국 가길 바라고 또 저승이도 엄마에겐 차를 건네지 않거든요. 건넨 장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게 엄마는 그 딸 진영이에 대한 기억을 잃기 싫어서 차를 안 먹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듯하게 느껴져가지고 더 안타까웠고 왜 엄마는 그럴까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뿐일까 그런 걸 느껴가지고
조금 슬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김은숙 작가님의 섬세한 표현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과로로 돌아가신 의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누군가를 살리는 동안 자신은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프게 다가오기도 했고 저승이와의 대화에서 응급 환자가 살았다면 다행이다 라는 말이 아 저게 바로 직업의식이구나. 그리고 저런 삶이라면 정말 슬프지만 의미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장은 좀 짧았긴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망자였습니다. 네, 도깨비는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내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드라마입니다. 특히 도깨비의 엔딩은 항상 그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면서 엔딩 맛집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도깨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엔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2화 엔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채업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던 은탁을 구하기 위해서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막 가로등이 탁탁탁 꺼지고 차 헤드라이트만이 길을 비추고 있는데 코트를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그 장면의 임팩트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했지 조명까지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 은탁의 놀란 얼굴과 그 약간 깨비의 열받은 듯한 얼굴이 교차 이렇게 되면서 깨비가 다가올수록 조명빛도 딱 맞아 떨어지고 마지막에 공유 얼굴이 화면 딱 정면에 박히고 끝나잖아요. 맞아. 이런 엔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진짜. 그래서 진짜 바로 그 방송 끝나고 OST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알죠? 그 맞아. OST. 첫 네. 등장이었거든요. 맞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좀 쿠쿠가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저희 세 명이 너무 한바구음을 오늘 제가 좀 너무 웃긴가요? 좋았어. 너무 좋아. 네. 이미 그냥 머릿속에 진짜. 그려져요. 그쵸. 맞아. 그 코트핏과 맞아요. 코트 장식까지 기억나요. 맞아. 저는 여기 빨간색 맞아. 줄 있었던. 그게 저승이 거? 도깨비가 완전 까만색 맞아. 그거였고 저승이 좀 거가 긴 거. 맞아, 그죠. 맞아. 그래서 저 약간 코트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때 제 한창 이상형이 그걸 보고 코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였거든요. 진짜? 처음으로 딱 그랬는데 기술과정 시간에 선생님 이상형을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 단순하게 진짜 코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딱 적었는데 쌤께서 그걸 보시더니 너 얼굴만 보고 살 거냐며 머리에 든 건 안 중요해? 약간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신데?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가? 그래서 코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를 한참 그때 빠졌어가지고 코트가 잘 어울리는 공유를 바꿨으면 아마 선생님도 납득하시지 그러니까요. 않으셨을까. 인정하셨을 거예요. 저는 되게 유명한 후보 2개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 진짜 유명한 13화 엔딩 도깨비가 그 박중원 죽이기 위해 칼을 뽑고 은탁이가 보는 앞에서 사라지잖아요. 쿠쿠 울어요. 아니 쿠쿠. 근데 정말 김고은 연기가 가족들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진짜 그냥 계속 연기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도깨비 할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오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 알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오열이란 저런 거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몰입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유가 사라질 때 그 뭔지 조각조각 갑자기 빨갛게 라면 스프 같은 네, 거. 흩어지는 거 아시죠? 그게 그걸- 그때 당시에 고추바사삭이라고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엥? 왜 갑자기 고추바사삭이 진짜 엄마한테 제가 말했거든요. 엄마 갑자기 고추바사삭이 흩어져 약간 이랬는데 CG가 진짜 그렇게 흩어지는 것처럼 나와서 순간 거기서는 몰입이 깨졌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다르네요. 저는 4화 엔딩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도깨비 엔딩 진짜 많이 돌려봤거든요. 근데 이건 100번 넘게 돌려봤어요. 확실해요, 저는. 처음으로 첫사랑의 감정을 깨달은 도깨비랑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진짜 환하게 웃으며 뛰어오는 은탁이의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또 행복해 보여서 좋았고 김고은 배우님이 그 시에 걸맞게 너무 꽃같은 사람으로 연출이 딱 되어서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그 장면에서 나온 시가 담긴 시집이 정말 불티나게 맞아요. 팔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반에 시청자들을 꽉 잡을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퀘벡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언젠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꼬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도깨비에서는 그 900년을 넘게 산 그 김신과 이제 갓 19살이 된 그 은탁이의 그 데뷔 그 관계성이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온 장면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는 6회 엔딩을 들고 왔거든요.
드디어 검을 뽑기로 하고 맞아. 하고 이제 그 도깨비가 되게 메밀꽃 맞나요? 네, 맞아. 메밀꽃이 엄청 예쁘게 핀 그 꽃밭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막 분위기를 잡아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네 탓이 아니고 맞아요. 막 이런 말들 하는데 사실 이제 은탁이는 자기가 검을 뽑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해맑게 뽑을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그 검이 안 잡힐 거라고는 상상 못 했었어요. 당시 맞아요. 봤을 때. 근데 일단 검을 못 잡은 것부터가 저는 그 설정 자체가 쇼킹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은탁이가 이런 대사를 해요. 아, 나 이거 알았다. 이거 그거다. 어. 빗자루 그거 어. 이러면서 갑자기 뽀뽀를 해요. 맞아. 근데 사실 이 장면이 뭔가 검이 잡히지 않는다는 신부인데 검이 잡히지 않는다는 전개적인 충격과 또 그 로맨스적인 맞아. 그런 서사를 동시에 잡은 정말 좋은 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회 엔딩을 가장 좋은 엔딩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들 도깨비에 점점 과몰입을 해가고 있는데 도깨비에서는 삶을 마무리한 뒤에 이번 생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패널분들은 만약 이 차가 눈앞에 놓이게 된다면 그 차를 마시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지 혹은 마시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볍게 생각했어요. 일단 마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기억을 했을 때 이득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생각 못했어. 일단 그러네요. 공부도 그렇고 어렸을 땐 천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이전 생에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아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내가 어렸을 때 좀 이것만 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의 아쉬움을 그때는 어렸을 때 실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탄탄대로인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기억을 활용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마시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안 마실 것 같아요. 약간 물론 나쁜 기억들을 지울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좋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좋은 기억들이 더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이제 좋은 기억들까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나에게 정말 소중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다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는 절대 안 마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마실 거거든요. 맛있게. 맛있게. 마실 건데 이번 생의 기억까지 않고 새로운 생을 살아가기엔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또 이번 생과 다음 생을 비교하면서 현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번에 내 동생은 착했는데 이번 내 오빠는 별로네?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전생이 영향을 못 미치는 아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마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떻게 보니까 이게 2대2가 됐는데 저도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꼬꼬랑 라온이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보면은 실제로 차를 안 마시려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맞아. 근데 거기서 이제 저승이가 하는 말이 망각도 신의 배려입니다. 맞아요. 맞아.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일단 물론 이 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도 많았겠지만 잊고 싶은 기억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인데 갑자기 불교에 대해 윤회 사상 이런 걸 좀 믿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 안에서도 이제 인간에게 4번의 맞아요. 생이 아,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뭐 뿌리고 거두고 열매를 이루고 이런 삶들을 그 전의 삶을 다 기억하면 그게 잘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뿌려놓은 게 있으면 거두고 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아요, 맛이? 어떤 맛일지? 근데 저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약간 메밀차 맛. 맛있겠다. 다들 진짜 프로 과몰입녀들이다. 이제는 미각까지. 근데 저는 이건 여담인데 실제로 그 한참 도깨비 방영할 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차 마시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그 차 설마. 마시는 취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진짜다. 망각의 진짜 나타났다. 그 이후로 왠지 모르게 그 겨울이었으니까 차가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로 진짜 그런 약간 취미를 그- 가지게 됐어요. 약간 그 차를 마시면 망각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뭔가 잊고 싶을 아. 때 좋다. 네.
점점 더 과몰입에 뭔가 세기가 진해지고 있는데. 네, 공유가 연기한 도깨비는 무려 900년의 불멸의 삶을 살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도깨비 신부가 가슴에 있는 검을 뽑아야만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도깨비라면 불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900년은 진짜 가늠이 안 가는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나 혼자 남아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헤어질 미래에 얼마나 아플까만 생각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곁을 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되게 외롭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약간 일이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일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봉사기관의 센터장으로 일한다든지 교회나 성당처럼 구체적인. 종교적인 직업을 어. 가진다든지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까지만 생각해봤어요. 저는 900년이 넘는 삶은 진짜 좀 상상하기도 싫은데 지금 사는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게 아니까 그 기한 내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900년이 넘는 삶이면 진짜 뭐를 하고 살아야 될지 제대로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 떠오른 건 아마 사진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우와. 네,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사진관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남아있을 나를 위해서 그들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찍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찍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볼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좋다. 꼬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적 그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운다든지 야망이 있네요. 괜찮다. 안 죽으니까. 도깨비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충신이 된다든지 뭐 이제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더라도 일단 그러고 신박하다. 싶어요. 전 죽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얼굴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좀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로를 제가 원하는 다른 나라로 이제 돌아가면서 전 항상 이제 영웅으로 불리고 이제 언젠가 갑자기 사라지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의 집을 나라 곳곳에 세우고 싶어요. 저는 항상 원했던 게 도깨비가 순간이동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문을 열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저기에도 내 집이 있었으면 난 저기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아마 그럴 때마다 집을 곳곳에 짓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너무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워오셔서 저는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짜지는 않았고 저는 그 드라마에서 또 답을 찾았는데 전 되게 좋아하는 설정이 그 도깨비가 900년을 살면서 뭐 신분도 있고 하지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좀 도와요. 불행한 사람들이 뭔가 삶의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900년을 살 거면 그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서브웨이. 그게 서브웨이라는 게 사실 좀 깼는데 전 그래서 이런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 네, 개인 샌드위치 가게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샌드위치를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했다면 그게 이제 지금의 서브웨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쵸. 브랜드 창립을 하는 걸로. 네, 저희가 좀 도깨비에서 시작해서 서브웨이 지금 창립까지 갔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도깨비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불멸을 끝내고 안온한 그런 삶에 이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불멸을 끝낸 안온한 삶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바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도 불멸을 끝냈으면 좋겠죠, 가장. 그쵸? 근데 이제 그 사람 없이 혼자 남겨진 삶이 힘들 거니까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꼭 불멸을 끝내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는. 왜냐면 그 사람과 보낼 시간이 되게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불멸에 대한 욕구, 약간 불멸을 끝내고 싶은 욕구도 좀 덜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픈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고 혼자 남겨진 삶의 아픔은 그 사람이 가고 나서야 다시 깨닫고 후회할 것 같아요. 아, 그때 죽을 걸. 그때 끝낼 걸. 그렇게 후회할 것 같긴 한데 딱 그 당시에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택하지 않을까 했어요. 저도 쿠쿠랑 똑같은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그 감정이 저한테는 처음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물론 굉장히 감정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냥 거기서 끝을 내는 게 맞죠, 사실. 그치만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라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약간 질문 처음 봤을 때 불멸을 끝낸 안 혼난 삶과 그리고 사랑하는 삶과의 900년 이상의 삶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근데 다시 지금 질문을 보니까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아무 기억 없이 좀 안정된 삶이라 하더라도 그냥 딱 불멸을 끝내게 되면은 뭔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되돌아볼 뭔가 의미 없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보내고 난 다음에 불멸을 맞이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어쨌든 슬프긴 하겠지만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3대 1. 저는 불멸을 끝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뭐 저 좋자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저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럼 900년 동안 안 늙고 계속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을 때 나는 계속 늙고 병들어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임종까지 함께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좀 슬프고 잔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또 엄청난 세월이 나한테 있잖아요. 또 이런 세월을 또 견디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또 이제 드라마에서도 환생의 개념이 나오니까 기억은 잃더라도 이 불멸의 삶을 끝내고 또 다시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를 기약하면서 불멸을 끝내는 방법을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겨울을 보면 더 좋은 드라마 김은숙 작가님의 도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은숙 작가님 작품에는 이외에도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많으니까요. 이번 겨울에는 김은숙 작가님 작품들을 정주행하면서 보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화살롱 김은숙 작가 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문화살롱 녹음이 끝이 났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드라마 덕후로서 지난 그해 우리는 녹음에 이어서 이렇게 또 드라마 녹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 기회에 도깨비도 한 번 더 핑계 삼아서 시험 기간에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 또 꼭 진짜 PD분들 드라마 주제 녹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했어.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깨비를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도깨비를 방영할 당시에 잠깐 미국에 갔었거든요. 여행을 하러. 근데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도깨비만 도깨비를 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도깨비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아하기도 했어서 저는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저에게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딱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에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캐나다 퀘벡을 꼭 가야 한다라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았고 특히 오늘 홍시 언니의 DJ가 너무너무 스무스해서 아주 아닙니다. 놀랐다. 맞아요. 이 차에 박수를 보낸다. 라는 그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쿠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문화살롱 대본은 많이 썼는데 녹음은 처음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그래서 또 이렇게 문화살롱 녹음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미스터 션샤인을 안 봤어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딱 방영했을 때 배우분들도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주변 사람들마다 인생 드라마라고 자기도 이것밖에 안 봤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래? 하고 말았는데, 오늘 만난 우리 패널들까지 다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 슬슬 한 번은 봐봐야 되나? 봐봐야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집에 가서 미션 볼 것 같긴 해요. 근데 각오를 하고 보셔야 돼요. 맞아. 엄청 진짜. 큰가요? 감정 약간 폭이 이런 게? 네. 그냥 계속 오열하면서 마음이 아플 아, 거예요. 그럼 전 눈이 맨날 부으면서 다니는 건가요? 지금 보기 시작하면? 종강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되겠다. 응. 네, 저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 오늘 첫 DJ여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잘 스무스하게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본도 되게 좋아가지고 좀 스무스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꼽고 너무 고맙고 네. 사실 저도 사실 김은숙 작가님과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같이 했네요. 그래서 늘 과몰입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쯤은 친구들이랑 늘 이런 얘기를 한번 약간 원 없이 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좋은 기회를 해볼 수 있어서 또 이런 DJ까지 맡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또 드라마 주제를 많이 가져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싱크대 연말정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자신이 도와준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어 삶을 떠나는 순간을 배웅하던 도깨비가 건넨 말입니다. 어느덧 2022년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순간순간의 선택은 어땠나요? 그 결과가 어떻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정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쉬움으로 그리워하기보다는 내년에 이어질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나아가길 당신들의 금공강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의 홍시, 패널의 나온 꼬꼬 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